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옥정이는 이제 겨우 23이었습니다. 옥정은 절개가 곱고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강한 내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막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었어요. 옥정은 병으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죽음으로 시어머니가 충격받아 몸져 누워버렸다고 했지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옥정은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모가 무색하게도 그녀의 운명은 너무도 기구했지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옥정이가 아직 2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가슴을 더 아리게 했어요. 마을의 남정네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참 이쁜데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안 되었구먼. 그렇지. 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 안쓰러워서 말이야. 아까운 처자야. 나이도 젊고 얼굴도 저리 예쁜데 남편이 가버렸으니 긴긴 밤을 어찌 보냈담. 내가 마누라만 없으면 옥정이를 구제해주는 건데 아깝네 아까워. 옥정이는 남정네들의 시선에 민망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느끼는 동정심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옥정이는 밭일을 하며 짬이 날 때마다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어요. 그것이라도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몇 푼을 모아야 시어머니 약값이라도 될 테니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마다할 수 없었답니다. 힘들어도 어머니 약값은 마련해야지. 하늘에 계신 서방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야 할 텐데. 그녀는 매일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지요. 시어머니 약값이 만만치 않아 옥정이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점점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정이의 끼니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하루에 2끼 죽을 먹으며 고된 노동을 견디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안쓰럽게 보일 정도였다지요. 옥정아 그렇게 굶고 다니다가는 몸 상해. 이거 쑥개떡인데 하나 먹고 하렴. 마을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다가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기도 하고 위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소문난 부자 황부자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넓은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만 해도 수십 명이었고 마을 사람들 중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지요. 황부자는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은 옥정이었지요. 황부자는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하하, 내 돈 몇 푼이면 옥정이쯤이야. 금방 내 것이 되겠지. 그는 은근히 스스로를 과신하며 계획을 세웠지요. 며칠 후 황부자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옥정이한테 가서 내 품 삭슬 더 줄 터이니 우리 집 일을 봐달라고 전해라. 하인은 곧바로 옥정에게 달려갔고 품삯을 더 준다는 말에 옥정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마다하지 않고 황부자의 집으로 향했지요. 황부자의 괴팍한 성격이야 익히 알려져 있었으나 돈이 절실했던 그녀는 이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옥정이 황부자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황부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녀를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는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하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흘끔거리다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대청마루에 먼지가 많으니 걸레질부터 하시게. 옥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들었어요. 그러자 황부자는 갑자기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던졌지요. 옥정이 일하기 전에 차 한잔하고 일을 하지. 내가 할 이야기도 좀 있고 말이야. 아닙니다. 얼른 일을 마쳐야 다른 집 일도 가야 하니 차는 사양하겠어요. 황부자는 느긋하게 웃으며 슬쩍 옥정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내 그 집 일까지 품삯을 2배로 줄 터이니 이리 와서 좀 앉아보게. 황부자는 억지로 옥정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무리한 요구를 했지요. 옥정은 당황하여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품삯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무례한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황 부자는 막무가내였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음흉한 의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하면서 품삯을 몇 배나 주겠다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야 어디 일을 부릴 수 있겠는가? 남의 돈을 벌기가 그리 쉬운 줄 아는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발자를 고칠 수도 있다네. 마치 그녀를 안으려는 듯 황 부자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팔을 벌렸어요. 옥정은 황당함과 두려움에 찬 얼굴로 그의 팔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쓰려거든 잘 가려서 쓰셔야 할 겁니다. 옥정은 황 부자에게 일침을 내뱉고 황급히 황 부자 집에서 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옥정의 마음은 씁쓸하였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모든 역경을 견디며 산다는 것이 때로운 치욕스러운 삶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을 잃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옥정이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 정성이 부족해 어머니 병을 빨리 낫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셔야 하는데 좋은 약을 드려야 빨리 나으실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아가 내가 있어서 나는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거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벌써 죽었을 거야. 내가 하루빨리 죽어야 내가 고생을 덜 할 텐데 미안하구나. 옥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은 더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지요. 그래서 더욱 무리해서 일을 했어요.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곁을 지켰지요. 하루는 남의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어도 괜찮겠다고 잠시 그런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옥정이, 정신 차리게나. 어서 일어나야지. 마을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비틀거렸지만 두 손에 꼭 쥔 돈 몇 푼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쥔 채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옥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고 쌀 한 줌 아껴가며 겨우겨우 하루를 이어갔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그녀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겨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모는 마을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어요. 그날도 옥정이는 언제나처럼 우물가로 물동이를 이고 나갔어요. 찌는 듯한 더위에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후줄근하게 그녀의 저고리를 적셨지요. 그 순간 뒤에서 느껴지는 무수한 시선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남자들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이었지요. 멀찍이서 비지를 하던 젊은 총각도 어물쩡 우물가 옆에 서 있던 나이든 남자도 모두 그녀를 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떤 시선에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야만 했지요.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껏 힘주어 맵시를 다듬고 차려입은 동네 유지의 아들 수찬이었습니다. 그는 부자 아버지 덕에 매일 놀고 먹으며 동네 여인들 찝쩍거리는 일이 주된 업무였지요.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망설이지 않고 옥정에게 다가오며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옥정이. 혼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게 힘들지 않소? 내가 좀 도와드리리다. 옥정은 그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경멸과 냉소가 섞여 있었지요. 그러나 눈치 없는 수찬이는 그것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눈길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는 손을 뻗어 옥정의 물동이를 들어 올리려 했지요. 그러나 옥정은 그를 뿌리치며 물동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고맙소만. 이런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니 저리 좀 비켜서시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찬은 흠칫 놀라며 주춤했어요. 하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냥 도와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구는 겐가? 너무 그러지 말고 이리 주게나. 그 갸날픈 손목이
무거운 물동이를 드는 것이 안쓰럽구먼. 그의 손이 옥정의 팔목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근처에서 여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수찬이 뭐 하는겨? 남의 여인한테 함부로 손을 대려고 하다니. 여럿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소리에 수찬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뒤로 물러섰지요. 그 소리를 내지른 이는 마을의 아낙네들이었습니다. 평소 옥정을 경계하던 그들이었지만 남자들이 그녀에게 찝쩍거릴 때는 일제히 뛰어들어 그녀를 보호하듯 막아섰어요. 아무리 과부라고 해도 남녀가 유별한데 이렇게 대놓고 접근하려 드는 건 뭘 뜻하는 것이오? 아니 나는 그냥 옥정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다가 뒤로 넘어질까봐 도와주려 한 것뿐이었소. 수찬이 어물쩡 변명했지만 아낙네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긴 뭘 도와주나? 허구한 날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데 물동이를 이고 왜 뒤로 넘어진담? 괜히 어물쩡거리지 말고 썩 물러나시오. 흑심이 눈에 뻔히 보이는구먼. 그들의 기세에 수찬은 결국 물러나고 말았지요. 아낙네들은 옥정에게 다시 돌아서며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과부라고 동네 남정네는 다 침을 흘리고 덤벼드니원 별똥파리가 다 꼬여드니 과부 된 것이 죄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하게 느껴지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그녀는 남자들의 시선 속에선 늘 위태로운 존재였지만 이렇게 아낙네들의 질투가 옥정을 보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어요. 옥정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을 때 길을 지나가던 상인 만석이 우연히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땅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김을 매는 그녀의 자태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음에도 어딘가 단아하고 고고한 느낌을 주었지요. 만석은 옥정의 얼굴을 한 번, 두 번 더 바라보더니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옥정이 이리 고운 얼굴로 힘들게 밭일을 하고 있으니 참 보기가 안쓰럽소이다. 고운 얼굴이 무슨 소용입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옥정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만석은 더 다가와서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나는 일찍이 장사를 하여 돈 꽤나 벌었지. 여인네 한 명 더 얻는다고 얼마나 먹겠소. 여자 팔자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호강이지.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팔자 한번 고쳐보시구려. 옥정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속내를 내비쳤어요. 저는 한 입이 아니고 어머니까지 입이 둘인데 어쩐답니까? 옥정은 성난 얼굴로 만석을 흘끗 쳐다보며 비웃듯 말하였어요. 그러자 만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노인네가 드시면 얼마나 드신다고 까짓거. 둘이 합쳐봐야 잘 먹는 동네 아낙네 한 몫밖에 더 하겠소. 그러니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오. 내가 언제라도 옥정이 받아줄 마음이 있으니께 기다리고 있겠소. 옥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등을 돌렸어요. 이러한 유혹의 시선과 말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모두 과부에게 희롱하는 것으로 들릴 뿐 옥정의 마음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사또는 수하 관원들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며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지요. 그의 행차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새로운 사또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사또나리, 저기 저 우물이 고을에서 제일 오래된 곳입니다. 물맛이 좋기로 유명해서 마을 안악들이 모두 이 우물가에 모여들지요. 현감이 사또에게 우물 쪽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사또는 그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우물가를 바라보던 중 한 여인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저기 물동이를 이고 있는 여인은 누구냐? 사또의 시선을 끈 여인은 바로 옥정이었답니다. 옥정은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사분사분한 걸음걸이로 물동이를 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마치 우아한 춤을 추듯 부드러웠지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옥정은 무거운 물동이를 능숙하게 균형을 잡으며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하얗고 고든 콧날과 크고 깊은 눈매는 마치 여린 꽃잎처럼 아름다웠지요.
사또는 무심코 자신의 말 위에서 몸을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현감이 사또의 시선을 따라 옥정을 보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사또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여인을 바라보았다. 저 여인은 옥정이라 하옵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여인이지요. 사연이 딱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효심을 칭찬하곤 합니다. 과부라 하였느냐? 사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예, 사또나리. 남편을 잃은 지 벌써 몇 해가 되었고 지금은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은데 없는 살림에 병든 시어머니 수발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현감은 짐짓 안타깝다는 듯 덧붙였어요.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옥정을 눈여겨보았어요. 옥정은 사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물가에 있는 다른 안악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또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는 옥정의 모습뿐이었지요. 그녀가 물동이를 들고 허리를 펴는 순간 하얗고 가늘어진 손목이 그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어요. 옥정이라 참 이름이 어울리는 여인이구나. 사또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어요. 사또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그의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사또는 다시 말을 탄 채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옥정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엔 묘한 호기심이 생겨났지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점차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사또는 조용히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우물가에서 본 옥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또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내 반드시 저 옥정이를 내 여인으로 만들고 말겠노라.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그녀의 공공한 사정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또는 옥정의 가난과 시어머니 병환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강인한 여인을 자신의 품에 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닌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방법이 필요했지요. 사또는 마을 현감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어요. 옥정이 여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내라. 단, 절대 그녀가 우리의 도움임을 알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정이 일이 많아 허둥지둥 집을 비우고 있는 날이면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밭에 누군가 비료를 뿌려두거나 잡초를 뽑아주는 일이 생긴 것이었어요. 처음엔 그녀도 당황했지만 다음 날 가보면 또 누군가 밭일을 도와놓은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한단 말인가? 옥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궁금증을 가졌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도 모르겠네. 좋은 일이구먼. 누군가 옥정이 딱하니 도와주는 모양이지. 라며 무심한 듯 넘겼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을 잔치가 열릴 때마다 옥정인의 집 문 앞에 쌀과 보리, 감자와 같은 곡식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언제나 그녀가 집에 없을 때쯤이면 놓여있는 그 바구니들은 옥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누군가 동정을 베푸는 게지. 그녀는 며칠간 그 바구니를 그대로 둔 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쌀이 바닥나자 결국 옥정은 바구니를 집 안으로 가져오고 말았어요. 그날 밤 옥정은 혼자 앉아 바구니에 담긴 쌀을 손으로 만지며 울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분인진 몰라도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쌀을 정성스럽게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은근히 미소를 지었지요. 계획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지고 있었어요. 옥정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작은 빛과 감사의 마음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사또는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옥정이가 충분히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또는 마을의 유명한 의원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의원은 손님으로 사또의 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옥정의 시어머니를 진료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제야 옥정은 이상함을 느꼈지요. 사또께서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신다고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주민을 돌보는 것이 사또의 책무이니 그대처럼 효심이 깊은 여인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사또께서는 병약하신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소. 그러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옥정은 머리를 조아리며 거절하려 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께서는 그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시고 제일 먼저 도와주라 말씀하셨소. 그대의 효성은 온 마을이 다 아는데 당연히 그대를 제일 먼저 도와야 하지 않겠소. 그대가 이 도움을 받아들여야 사또의 마음이 편할 것이오. 그날 이후로 옥정의 집에는 정기적으로 약재가 배달되었고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옥정은 점점 더 사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사또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구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주저함이 없으시니 정말 덕이 많으신 분일세. 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직접 옥정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지요. 물론 늘 겸손한 자세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고 싶어 왔다며 옥정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집도 찾아갔지요. 하지만 그는 항상 옥정의 집 앞에서 오래 머물렀답니다. 직접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점검했지요. 그러면서도 옥정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그녀의 곁에 머물며 위로와 도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사또의 이런 보살핌 덕분에 옥정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정이 자신도 모르게 사또에게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또, 제가 감히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또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께서 조금이나마 건강을 되찾으신 것도 모두 사또나리 덕분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내가 한 일은 그저 작은 도움일 뿐이요. 진정 어머니를 살리고 있는 건 그대의 정성스런 간병과 따뜻한 마음이요. 나는 단지 그대가 이 힘든 일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곁에서 지켜보고자 했을 뿐이요. 그날 밤 옥정은 사또가 남기고 간 작은 약봉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마음속에 점점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옥정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로잡으며 사또의 계획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사또의 시선은 옥정에게로만 향해 있었어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또의 지속적인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옥정이의 마음이 흔들릴 무렵 사또는 옥정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동안 마을 일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녀의 집을 찾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조심스럽게 초대한 것이었지요. 사또의 부름에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온 옥정은 긴장한 듯 두 손을 꼭 모아 쥔 채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사또나리, 어쩐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미소 지었어요. 앉으시오. 오늘은 그저 편히 이야기하고자 부른 것이오. 겁낼 필요 없소. 옥정은 사또의 손짓에 따라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또는 그녀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차를 한 잔 내오게 하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옥정이,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소.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참 기쁘기 그지없소. 그대가 정성을 다했기에 가능한 일이오.
아닙니다. 사또나리. 그저 어머니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사또나리 보살핌으로 어머니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겸손하게 말했어요. 사또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더 이상 마음을 감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나는 부인을 잃은 지 몇 해가 돼요. 그동안 홀로 지내면서 여인들로부터 많은 유혹이 있었지. 그러나 그대처럼 강인한 여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소. 옥정이, 나는 그대를 내 곁에 두고 싶소.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그대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소. 순간 옥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나리, 무슨 말씀을 제가 감히 어찌 사또나리의 부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대는 내가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인이오. 나는 그대의 성품을 보았고 그대의 인내와 정성에 감동했소. 내가 그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토록 많은 관심을 쏟았겠소. 그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고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그대의 시어머니도 내가 책임지고 평생 보살펴드릴 것이오. 그대는 그저 나와 함께 편안히 여생을 살면 돼요. 옥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과부로서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또나리의 부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격이라니요. 나도 부인이 없고 그대도 남편이 없으니 우리 둘은 같은 처지에 있지 않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아 혼인을 한다는데 무슨 자격을 논하겠소. 나는 그대를 부유하게 하거나 세상의 귀부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오. 그대가 나와 함께한다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겠소. 부디 나의 진심을 받아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지요. 옥정은 눈물이 차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실이 된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제가 무슨 낯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선단 말입니까? 사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이, 그리고 이미 그 문제까지도 생각해 두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만약 그대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시어머니께도 정중히 허락을 구하고 그대를 공식적으로 부인으로 맞아들일 것이오. 마을 사람들에게도 떳떳이 알리겠소. 그대가 내 정실 부인이 되어주는 순간부터 그 누구도 그대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오. 그리고 그대의 시어머니는 내가 평생 책임질 것이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오. 옥정은 잠시 머뭇거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으며 눈을 감았어요. 사또나리, 만약 제가 그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저와 어머니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오. 그대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는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쁠 것이오. 이곳으로 부임해 오고 제일 잘한 것이 그대를 만난 것이오. 그의 부드러운 대답에 옥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자신의 서재에서 옥정을 처음으로 품에 안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이제 그녀는 사또의 여인이 될 것이었고 그가 마련한 따뜻한 안식처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옥정이는 사또의 정실 부인이 되어 더 이상 힘겹게 밭을 일구거나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집에서 그녀는 품위 있는 생활을 하며 남편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안정을 찾았지요. 그녀는 고된 시절을 떠올리며 매일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또의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옥정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옥정이는 깨달았지요. 아무리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고된 삶이 끝나고 마침내 행복이 찾아온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는 말처럼 옥정이는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며 결국 행복을 손에 넣었지요. 힘들었던 날들이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것처럼 인생의 고비마다 성실과 인내로 맞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은 것이지요.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진 아이. 옛날 평안도 개성에 김동구라는 이름의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 늘 걱정하였지요. 일가 친척도 거의 없었고 양자를 들릴 만한 인연도 없었기에 김씨 부부는 언제나 자식 없는 삶을 한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어린 거지 아이가 나타나 밥을 구걸하였지요. 아이는 꼬질꼬질한 옷차림에 온몸에 때가 가득 묻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딘가 모를 귀티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김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의 얼굴에서 큰 부자가 될 운명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는 아이를 불러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아이는 비범한 운명을 타고난 듯 보였지요. 김씨는 아이에게 밥을 줄 테니 먼저 우물가에서 깨끗이 씻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김씨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서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이의 얼굴은 세상 어느 귀한 집 아들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김씨의 부인이 차려준 밥상을 본 아이는 마치 며칠 동안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밥 한 사발을 금세 비운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말하였답니다. 죄송하지만 한 그릇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이 녀석. 배가 몹시 고팠나 보구나. 여보, 밥 한 그릇 더 가져오시오. 아이는 두 번째 밥은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고봉에 담아두었어요. 김씨는 아이가 저녁까지 먹으려는 줄 알고 준비성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씨는 문득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밥을 실컷 먹게 해줄 테니 내 양자가 되지 않겠느냐? 아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에겐 어머니가 계셔서 양자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고봉에 담은 밥은 어머니를 위해 가져갈 것이냐? 예,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몸져 누워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밥 한 그릇을 주었을 때 어머니 것부터 챙기지 않고 내가 먼저 먹었단 말이냐? 건너 마을에 밥을 잘 주시는 어른이 또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먹고 그곳에서 어머니께 드릴 밥을 얻어가려 했습니다. 김씨는 아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어머니를 모셔오면 너와 어머니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내 양자가 되거라. 내가 결정을 못하겠다면 어머니께 가서 이야기하자꾸나. 너희 집으로 가자. 김씨는 함께 아이의 집으로 향하니 허름한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약한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낯선 이의 방문에 당황한 듯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저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하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어머니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애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김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참으로 마음이 바르고 효성 깊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로 삼아 잘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이와 어머니께 좀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김씨의 말을 들은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붙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뼈대 있는 양반의 집안입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문을 함부로 양자 관계로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부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아이가 그런 어머니를 위해 매일 구걸을 하며 어머니 밥까지 챙기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가 무엇을 기대하며 자라겠습니까? 아이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군요. 또 부인께서도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머니는 김 씨의 설득에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양자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머니 또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양자로 주는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저 저와 이 아이가 서로 돕는 인연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아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 아이가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아이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다. 어머니도 내가 잘 모시도록 하마. 너와 어머니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노라. 그 순간 어머니와 아이의 얼굴에 안도와 미묘한 슬픔이 스쳐갔어요.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김 씨는 옆집에 집을 구입해 아이의 어머니를 살게 했으며 아이는 김 씨의 양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김희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김 씨 부부는 희수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희수도 김 씨 부부에게 어머니, 아버지 부르며 잘 따랐고 가끔 친어머니를 찾아가 돌보기도 했지요. 그는 양부모에게도 친부모 이상으로 효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수가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요. 이제 성인이 된 희수는 자신도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양아버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장사를 해보고 싶사오니 몇천 냥만 주십시오. 반드시 큰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김 씨는 희수의 자신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장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며 익히는 것이지 경험을 쌓아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단다. 김 씨는 주저하지 않고 5천냥이라는 큰 돈을 주었답니다. 그는 희수가 타고난 운명대로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희수는 아버지가 준 돈을 들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만 들고 갔다가 기생들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처음으로 기생집에 들어선 희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양귀비 같은 여인들이 여기저기에서 향긋한 향내를 풍기며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호호하 웃으며 남자들과 어울렸고 희수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기생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기생들은 곱게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희수에게 상냥한 말투로 말을 걸고 술잔을 건넸답니다. 희수는 그동안 술이 이렇게 달콤한지 몰랐어요. 몇 순배 술이 돌자 희수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기생들은 희수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분위기를 돋우었지요. 희수는 그들의 흥에 함께 빠져들었답니다. 기생들은 희수를 돈 많은 장사치로 오해하고 최대한 아양을 떨며 촌티나는 희수에게서 더 많은 돈을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한 기생은 희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서방님, 오늘 소인이 처음 느껴보실 만한 기분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기대하시고 술 한 잔 더 하세요. 희수는 점점 자신이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생들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더 비싼 술이 권해졌고
기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희수와 보내기 위해 그를 부추겼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희수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쓰며 기생들의 관심을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지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자 희수는 기생집이 마치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고 큰 손인 것처럼 돈을 펑펑 쓰며 기생들의 대접에 완전히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지요. 희수는 기생집에 눌러앉아 기둥서방 노릇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서방님 미양이는 이쁜 놀이개가 갖고 싶은데 어쩌지요? 서방님이 사주시는 놀이개를 달고 사뿐사뿐 서방님께 가고 싶사옵니다. 그깟 놀이개가 대수냐 비단옷도 두어 벌 맞추거라 얼마면 되느냐? 역시 우리 서방님은 통도 크시어요. 밤에만 큰 것이 아니고 낮에도 이렇게 크시니 미양이는 서방님밖에 없사옵니다. 기생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희수는 대답했어요. 옛다. 열량이다. 갖고 싶은 거 다 사오너라. 이 서방이 우리 이쁜 미양이에게 무엇인들 못 사주겠느냐?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구나. 어머, 우리 서방님밖에 없다니까요. 기생들은 희수 옆에 바싹 붙어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아양을 떨며 희수의 돈을 야금야금 빼먹었다지요. 서방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야릇한 밤을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릇한 술상 한 상 차려올까요? 그럼 우리 미양이가 어제보다 더 야릿하다면 내가 안 볼 수 있나? 어제도 잊지 못할 밤이었구먼. 오늘은 더 야릿하다니. 이놈이 무슨 복에 이런 호강을 한단 말이냐? 온갖 산의 진미의 향연이라 할 만한 귀한 음식들이 최고의 상차림으로 들어왔고 희수는 흥청망청 술과 기생 노름에 빠져 가진 돈을 곶감 빼먹듯 다 써버렸습니다.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희수는 돈이 없이는 이곳에서 쉽게 머무를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답니다. 기생집에서의 경험은 화려하고 달콤한 꿈처럼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5천냥을 단 6개월 만에 탕진한 희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즐기던 신선 노름에서 땅으로 떨어진 셈이 되었지요. 이미 돈을 다 써버린 희수는 장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철석같이 믿어준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어 가지도 못하고 결국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돈을 벌러간 희수가 감감무소식이자 김씨는 사람을 보내어 희수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였지요.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던 김씨는 희수가 장사 미천을 모두 기생집에서 탕진하고 기생집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며 먹고 살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답니다. 김씨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희수 어머니에게 사주었던 집을 빼앗은 것은 물론 새로 맞은 며느리까지 내쫓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사정을 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김씨는 냉정하게 그들을 쫓아버렸답니다. 네 남편이 그 모양이니 이제 양자 관계를 파했다. 너와의 인연도 여기까지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나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용서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너희 둘은 이 집안을 말아먹은 놈들이야.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집은 당장 비우고 나가. 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답니다. 엄동설 안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어머니와 며느리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산속 허름한 초가집에 들어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일로 겨우 장작을 마련했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불을 피워 며느리와 함께 몸을 녹였지요. 며느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위로하며 말하였답니다. 며느라, 이리 된 것이 모두 내 죄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다니 참으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고비만 넘기면 분명 나아질 날이 올 거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껴안고 추운 밤을 함께 견디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끔 보리쌀을 얻기도 하였고 며느리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답니다. 아들을 원망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동안 아들 덕분에 어떻게든 살아왔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한없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희수는 가지고 온 돈을 기생에게 다 써버리고도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지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갈 면목도 없었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던 희수는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더니 이내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서 있었지요. 이런, 하늘마저 나를 돕지 않으려 하는가. 희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비를 피해 급히 처마 밑으로 달려갔답니다. 빗물은 처마 끝에서 줄줄 흘러내리며 그의 머리와 옷을 적셨고 희수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 처량하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지요. 비가 퍼붓는 소리가 세상을 뒤덮었고 희수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절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답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희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답니다. 설마 저게 뭐지? 가만히 보니 그것은 작은 금가루였지요. 희수는 깜짝 놀라며 금가루를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 속에서도 금가루는 뚜렷하게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희수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희수는 서둘러 금가루가 흘러나오는 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세히 살펴보니 금가루는 바로 기생집 마루 밑에 작은 섬돌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희수는 눈을 크게 뜨고 섬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엔 작은 구멍들이 있었고 그 구멍들에서 금가루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희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이건 금맥이야. 이곳에 금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희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답니다. 아직은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지요. 그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금가루를 조심스레 모아 감추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구멍을 살펴보니 금가루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우선 금이 나오는 구멍을 천으로 막아놓고 흘러나온 금을 모조리 주운 다음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기 시작했지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아무도 모르게 금을 챙길 수 있다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이 섬돌을 가지고 갈 방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들에게 말하였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자네들을 위해 쓴 돈이 5,000냥이네. 그런데 지금 내게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일세. 그러나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나는 떠날 것이네.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하면 이별의 말 한마디는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나? 부디 잘 사시게. 희수의 말이 다소 뜻밖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한 기생이 희수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제가 미안하네요. 떠나신다니 말리지는 않겠어요. 자,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 쓰세요. 그녀는 희수에게 작지만 꽉 쥔 돈을 내밀었어요. 희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돈을 거절하며 말했지요. 성의는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돈보다 다른 것을 선물로 받고 싶은데. 기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그게 무엇인데요? 희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있는 섬돌이네. 섬돌은 귀한 것이 아니지만 내게는 아주 특별하다네. 그 섬돌은 자네와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나는 저 섬돌을 밟고 다니면서 자네와 사랑을 나누었네. 그래서 저 섬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네와의 지난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하네. 그러니 저 섬돌을 내게 줄 수 없겠나? 기생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방님도 참 그까짓 돌 하나쯤 서방님께 못 드리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이 있는데요.
냉큼 가져가세요. 희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깊은 고뇌를 하는 척 섬도를 들고 기생집을 나섰습니다. 기생집을 나선 희수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지만 금을 갖고 가면 아버님도 기뻐하시겠지. 아버지에게 면목을 세울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야. 당당히 아버지께 자랑스런 아들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며 희수는 금가루가 숨어있는 섬도를 단단히 챙기고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잘못한 인생의 전반부를 바로잡을 기회와 다시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희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개성의 입구에 들어서자 마침 장사꾼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축배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용수들이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였고 다른 쪽에서는 악사들이 북과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수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뿐 잔치의 분위기에 섞일 수가 없었지요. 잔치에 모인 장사꾼들은 한결같이 이번 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공의 향기로 가득한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희수는 자신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문득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의 양아버지 김동구였습니다. 김 씨는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희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은 싸늘해졌습니다. 김 씨는 희수를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차갑게 외면하였지요. 희수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냉담한 태도는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지만 그는 그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희수는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나 개성의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희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어디에 있을지 걱정하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무거운 나무짐을 이고 오는 두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지요. 희수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그의 친어머니와 아내였습니다. 희수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두 사람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희수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눈물로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냈지요. 다음 날 희수는 양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작은 천에 약간의 금가루를 넣고 아내에게 주며 말하였답니다. 이 금가루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전해드리시오.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오. 아내는 금가루가 담긴 천을 들고 김 씨를 찾아갔답니다. 아버님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아직도 내 시아버지더냐? 양자 파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집에서 할 일이 남았더냐? 김 씨는 며느리가 밥이라도 얻으러 온 줄 알고 쌀쌀맞게 구박을 하였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희수가 준 천 조각을 김 씨에게 내밀었지요. 김 씨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천을 받아 열어보고 금가루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리곤 희수 아내가 건네준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한 김 씨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변해갔지요. 아버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금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금가루만으로도 아버님께서 주신 5,000냥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에 비하면 이 금가루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김 씨는 손에 든 금가루의 무게를 느끼며 그 양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7,000냥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금이었지요. 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토록 큰 실망을 안겨줬던 아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그를 품고 싶었답니다. 김 씨는 곧장 며느리에게 말했지요.
희수를 당장 데려오라. 아니,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며느리는 김 씨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 김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 같았지요. 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아니, 내가 직접 가마를 타고 나가야겠구나. 김 씨는 주저하지 않고 가마에 올라타고 성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의 눈은 애타게 희수를 찾고 있었고 멀리서 희수의 모습이 보이자 가마를 멈추고 뛰어내리듯 달려갔어요. 희수야. 김 씨는 숨이 찰 정도로 달려와 희수를 불렀습니다. 희수는 양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버지. 희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김 씨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개성에 왔으면 아버지를 찾아왔어야지. 어디서 있다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느냐? 김 씨는 희수를 처음 본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그래도 희수는 이렇게 반겨주는 아버지가 반가웠지요. 너는 그 많은 금을 어디에서 얻었단 말이냐? 희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버지, 이것은 금가루에 불과합니다. 진짜 금맥은 따로 있습니다. 김 씨의 눈이 커지며 희수를 바라보았어요. 어디에 있단 말이냐? 희수는 드디어 숨겨두었던 섬도를 김 씨에게 보여주었지요. 그 순간 김 씨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의 입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섬돌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그의 눈에 들어오자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답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김 씨는 희수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운명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구나. 처음 내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널 양자로 삼았던 것은 이 같은 운명이 있으리라는 뜻이었나 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답니다. 지난날 내가 너를 서운하게 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라. 남자라면 한 번쯤 기생에게 빠질 수도 있는 일이지. 그렇게 살아봐야 진정한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는 법이란다. 김 씨는 주위에 있던 하인들에게 급히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어찌하여 아직도 며느리와 아주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는 게냐?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셨겠느냐? 내 가마를 내어줄 테니 당장 집으로 모셔오너라, 빨리. 하인들은 서둘러 가마를 준비했고 김 씨는 희수의 어머니와 아내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집안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회복했고 김 씨는 매일같이 희수를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요. 과거의 잘못은 모두 잊혀졌고 그들의 집안에는 다시 웃음과 평화가 넘쳐 흘렀답니다. 운명은 타고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노력에 달려있지요. 아무리 훌륭한 운명을 타고나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어진 운명을 실현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